내가 진짜 생각했던 후계자는 따로 있네. 김일성이 숨을 거두기 며칠 전 개인 비서 철수만을 불러 남긴 마지막 유언. 정일이는 성격이 너무 급해. 손잡벌 되는 아이가 있어. 30년간 이 비밀을 지켜온 한 남자. 2025년 압록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도착한 73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과연 김일성이 진짜 원했던 후계자는 누구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30년간 묻혀있던 금수산궁전의 비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저는 73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 대부분은 평양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요. 1984년 3월. 그때 제 나이 34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평범한 간부였어요. 평범하다고 했지만 북한에서 당 간부면 이미 특권층이긴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신분 사회거든요. 출신 성분이 좋아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참전하신 영웅이셨어요. 중국군과 함께 싸우다가 다리에 총을 맞으셨죠. 그 공로로 평양에 집을 받고 당원증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양교원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평양에서 자랐어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나왔고 25세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김철수 동무, 내일 오전 9시까지 금수산궁전으로 출두하라. 금수산궁전이라고 하면 김일성 주석께서 계시던 그 큰 궁전 말입니다. 평양 한복판에 있는 그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어요. 왜 날 부를까? 혹시 뭔가 잘못했나?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북한에서 궁전 호출은 두 가지 뜻이거든요. 승진이거나 아니면 숙청이거나. 다음날 아침 새 인민복을 입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하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어요. 북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처음 알았습니다. 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거기 앉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비서실장이었어요. 김철수 동무. 축하하네. 자네가 선택됐어. 예? 무슨? 오늘부터 자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개인 비서로 임명됐네.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개인 비서라니요? 북한 전체에서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제가요? 영광입니다, 동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로 김일성 주석을 신처럼 믿었거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석님이 일어나시기 전부터 주무실 때까지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외국 손님 만나실 때 옆에서 기록하고. 주석님은 생각보다 인자하셨어요. 가끔 대동강변 산책하실 때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철수 동무, 자네 고향이 어딘가? 평양입니다, 주석님. 좋지, 평양이 우리 조선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야. 그러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집에서도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당 간부였을 때도 잘 살았지만
개인 비서가 되고 나니 계급이 2배로 늘었어요. 쌀, 고기, 계란, 심지어 외국 과자까지 받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아들 민준이는 그때 5살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김일성 동지 개인 비서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84년부터 94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10년이었어요. 주성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 평양에서 누리는 특권. 하지만 그 모든 게 1994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4년 7월 초였습니다. 평양은 유난히 더웠어요. 습도가 높아서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었어요. 궁전 안 분위기였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6월 말부터 침실에 누워 계실 때가 많아졌습니다. 의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약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어요. 개인 비서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움직였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였죠. 저는 매일 주성님 침실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 부르실까 봐요. 하지만 며칠째 부르시지 않았어요. 의사들만 들어가고 저희 비서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실장이 저를 불렀어요. 철수 동무, 주성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예? 그게 무슨? 주성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성님이 돌아가신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분은 영원하실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네. 절대 밖에 새어나가면 안 돼. 백성들이 알면 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순이가 저녁상을 차려놨어요. 평양냉면에 어죽, 김치, 여름이라 시원한 음식을 준비했더군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궁전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성님 건강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었으니까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계속 주성님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돌아가시는 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며 자랑했어요. 김일성 주성님 초상화였습니다. 15살 중학생이 그린 것 치고는 잘 그렸더군요. 아빠,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성님이 안 계신 북한에서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7월 7일 저녁, 궁전에 또 비상이 걸렸어요. 주성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우르르 침실로 들어갔고 저희 비서들은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침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한 명이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어떻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위독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러시는구나. 주성님이 정말 돌아가시는구나. 새벽 2시쯤 비서실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철수 동무, 자네 집에 가 있게.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고.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 금수산궁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에 들어가니 모두 자고 있었어요. 순이도, 민준이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 저 강변을 주성님과 함께 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주성님, 제발 살아나십시오. 제발.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엔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7월 8일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수 동무, 당장 오게. 주성님이 자네를 부르시네. 비서실장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뛰어서 궁전까지 갔어요. 12길을 30분 만에 뛰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요. 철수 동무, 주성님이 자네만 들어오라고 하시네. 다른 사람은 안 돼.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만요? 그래. 주성님, 유언이신가 보네. 어서 들어가 봐.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어요. 주성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어요. 뺨이 꺼지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년을 모셨지만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주성님, 철수입니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성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철수 동무. 왔군. 목소리가 잠겼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옆에 앉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성님이 손을 뻗으셨어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철수 동무. 10년 동안 수고했네. 아닙니다. 주성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된 것 같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야. 안다네. 내 몸은 내가 아니까. 주성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철수 동무.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예, 주성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절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성님이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렇게 강하시던 분이 우시다니. 정일이는 내 아들이지만 김정일 동지 이야기였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 백성들보다 권력을 더 좋아하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다니. 나라를 이끌기엔 부족한 면이 많아. 하지만 주성님, 김정일 동지는 이미 후계자로 알고 있네. 내가 정한 거니까. 하지만 주성님이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생각했던 건 다른 거였어. 예? 손자뻘 되는 아이가 하나 있네. 손자뻘이라고요? 김정일 동지 아들 말씀이신가요?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한테 조선을 맡기고 싶었네. 누구입니까, 주석님? 이름은 말 못하겠네. 지금은 위험하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정일이 핏줄이 아니야. 다른 핏줄이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김정일 동지 핏줄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아들이란 말입니까? 자세한 건 말 못하네. 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주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해주게. 철수 동무, 자네만 기억해주게. 예, 주석님. 명심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나타날 거야. 그때 자네가 증언해주게. 예. 예. 주석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주석님, 주석님, 괜찮네. 잠깐 쉬어야겠네.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 조금만 자네와 있고 싶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주석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철수 동무, 내 평생 후회가 하나 있네.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못해준 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석님 덕분에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게. 나도 알아. 배급도 제대로 안 되잖나.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같은 간부들은 괜찮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 자주 끊겼습니다. 다음 세대는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실 겁니다, 주석님. 주석님이 제 손을 놓으셨어요. 이제 나가봐. 피곤하네. 예, 주석님. 푹 쉬십시오. 일어서서 문으로 가는데 뒤에서 주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동무, 고맙네.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네. 뒤돌아봤습니다. 주석님이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엔 비서들과 의사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철수 동무, 주석님이 뭐라고 하셨나?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주석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래. 자네가 10년이나 모셨으니 고맙다고 하실 만하지. 오전 8시쯤 주석님이 다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의사들이 급히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실 문만 쳐다봤죠. 정오가 지났을 때 문이 열렸어요. 수석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오늘 오전 심장마비로 서거하셨습니다.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됐죠. 모두들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주석님을 10년 동안 모셨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아침에 저와 이야기하셨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다니. 비서실장이 저를 붙잡았어요. 철수 동무, 정신 차리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누가 정신 차리나.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궁전을 봉쇄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김정일 동지께 연락하고. 김정일 동지는 그때 당 조직 지도부에 계셨어요. 연락을 받고 1시간 만에 달려오셨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들으니 주성님 시신을 안고 오래 우셨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당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또 울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모든 업무는 중단하고 애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발표가 났어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지도 아래 우리는 이 슬픔을 극복하고 온 나라가 통곡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갔어요. 순이와 민준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주성님이. 그래. 오늘 오전에 우리 가족은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북한 모든 가정이 그랬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개인 비서로서 주성님 시신을 모시는 일을 맡았습니다. 금수산궁전 안에 영안실을 만들었어요. 수정관이라고 투명한 관에 주성님을 모셨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어요. 평양 시민들, 군인들, 당 간부들, 하루에 수만 명이 왔습니다. 모두 울면서 절을 올렸어요. 7월 19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하늘에서 보면 온통 검은색이었을 겁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김정일 동지가 추도사를 하셨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100만 명이 따라 외쳤습니다. 김일성 동지 만세, 만세, 만만세. 저도 외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성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는 누구일까? 손자뻘 되는 아이. 김정일 동지 핏줄이 아닌 아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하나뿐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평양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달라졌어요. 주성님이 안 계신 궁전, 주성님이 안 계신 북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 속에 묻힌 그 비밀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걸 혼자 알고 있어야 하지?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1994년 8월, 김일성 주석 서거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개인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어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승진이었죠. 하지만 실제론 주성님 곁에서 멀어지는 거였어요. 비서실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철수 동무, 이해하게.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시려는 거야. 주성님 시절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해. 예, 이해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해 안 됐습니다. 10년을 충성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자네 출신 성분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새 직장에 출근했어요. 당 선전선 동부는 평양 시내에 있었습니다.
금수산 궁전보다 훨씬 작은 건물이었어요. 제 일은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구호를 만드는 거였어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목숨으로 옹이하자 같은 거요. 지루했습니다. 궁전에서 주석님을 모실 때가 그리웠어요. 더 큰 문제는 북한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1995년부터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쌀 대신 옥수수가 나왔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보, 이번 달 배급도 안 나왔대요. 아내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장마당에서 사야 할 것 같아요. 장마당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개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북한에선 불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배급이 안 되니까 정부도 눈 감아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장마당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쌀, 옥수수, 두부,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쌌어요. 배급 가격의 10배는 됐습니다. 주석님이 계셨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1996년쯤 되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앙상하게 마른 사람들을 봤어요. 꽃제비라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했어요. 평양은 그나마 나았어요. 수도니까 배급이 다른 지방보다는 나왔거든요. 하지만 함경도, 양강도 쪽은 정말 끔찍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어려움을 행군하듯이 극복하자는 뜻이었죠. 하지만 실제론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거였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그때 17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야 할 나이였어요. 아빠, 저 인민군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래, 가거라. 아버지가 영웅 출신이니까 너도 잘 될 거야. 민준이는 인민군에 입대했어요. 저는 제 인맥을 써서 평양 근처 부대로 보냈습니다. 최전방은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1990년대가 지나갔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김정일 동지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주석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만 열중했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미사일 쏘는 데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당 선전부에서 계속 일했어요. 이제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당 간부로서는 잘 나가는 나이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어요. 주석님이 남기신 그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손잡벌 되는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어요. 주석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가 정말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임종 직전 헛소리였는지. 2005년쯤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김정일 동지 장남이 해외에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김정남이라고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주석님이 말씀하신 게 김정남을 두고 한 말일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주석님은 분명히 정일이 핏줄이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2008년 김정일 동지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회복했다고는 하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 동지 삼남이라고 했어요.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더군요. 20살 남짓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 행사에 나오고 군부대 시찰도 다녔습니다. 후계자로 키우는구나. 김정일 동지도 주성님처럼 아들한테 물려주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주성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주성님이 진짜 원하셨던 후계자는 따로 있었다는 거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이제 저뿐이었어요. 개인 비서실 동료들은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어떤 이는 지방으로 발령났고, 어떤 이는 숙청당했고, 어떤 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요. 중국 땅에 도착한 건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간 거였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변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였죠. 낡은 농가 창고에 숨겨졌어요.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세요.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서요. 돈 더 내면 한국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미화 5천 불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한텐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탈북할 때 전부 썼거든요. 돈이 없으면 직접 알아서 가세요. 전 여기까지만 책임집니다. 브로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창고는 비좁고 추웠어요. 봄이었지만 밤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난방도 없이 담요 한 장으로 버텼어요. 밥은 하루에 2끼, 옥수수죽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어요. 중국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집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는데 가보시겠어요? 불법 체류자들 쓰는 곳이에요. 신분증 안 봅니다. 대신 월급이 아주 적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신발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신발 밑창에 풀칠하고 박음질하고 포장하는 일이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평생 머리 쓰는 일만 하다가 65살에 육체 노동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월급은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17만 원 정도? 방세 내고 밥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주성님 개인 비서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밤마다 자조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63살 나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게 된 겁니다. 평양에서 강 간부 부인으로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밤 순이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거칠어진 손, 터진 손톱, 빨갛게 부어오른 손가락.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하오. 당신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함께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조선족 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교회를 봤어요. 십자가가 있더군요. 북한에선 평생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 우리말로 설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쪽에서요. 목사님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힘드시죠? 여기 오는 분들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날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요.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어요. 젊은 사람들, 아이 데리고 온 여자들, 홀로 온 노인들, 모두들 같은 처지였습니다. 북한 탈출해서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님은 가끔 쌀이나 라면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였어요. 대가 없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장 앞에 중국 공안 차가 섰습니다. 단속이었어요. 신분증 검사. 탈북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뛰었어요. 65살 늙은이가 살려고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골목으로.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어요. 서지 않으면 쏜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압록강 건널 때보다 더 간절했어요. 어느 집 담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공안들이 지나갔습니다. 살았어요. 또 살았습니다. 그날 밤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언젠가 잡힙니다.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선교 단체와 연결해 드릴게요. 목사님은 진짜 도와주셨어요. 며칠 후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몽골을 거쳐가야 해요. 몽골이요? 네. 중국에서 바로 한국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몽골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6,000km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준비되는 대로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선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를요. 제발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성님이 남기신 비밀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출발 날이 왔습니다. 2015년 9월, 드디어 몽골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준비해준 차를 타고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갔어요. 운전기사는 조선족 청년이었는데 이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 고비예요. 몽골 국경만 넘으면 됩니다. 차는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베이징을 지나고 내몽골을 지나고 뜻없는 초원을 달렸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넓은 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저 끝없는 풀밭. 이틀을 달렸을까요? 몽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국경 검문소를 피해서요. 또 걷는 겁니까? 65살 다리로 얼마나 더 걸어야 합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밤에 출발했습니다. 별빛만 의지해서 걸었어요. 기사 청년이 앞장서고 저와 아내가 따라갔습니다. 사막이었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씹히는 게 느껴졌어요.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병엔 물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몽골 땅입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순이는 탈수 증세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업을게요. 청년이 순이를 업었습니다. 저는 뒤따라 걸었어요. 해가 뜰 무렵 드디어 몽골 땅에 들어섰습니다. 여기부터는 안전합니다. 몽골 정부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줘요.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게레라고 몽골 전통 천막집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물을 주고 음식을 줬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죠. 며칠을 그 마을에서 쉬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기 우리 국기가. 평생을 북한 인공기 아래서 살았습니다. 태극기는 원수의 깃발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깃발이 우리를 살릴 거였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직원이 저희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어요.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깨끗한 소파도 있었어요. 물을 줬고 따뜻한 차를 줬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모셔드릴게요.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이런 거구나. 몇 시간을 날았을까요?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같이 탄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고요. 순이야, 우리 살았소. 대한민국에 왔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바닥을 밟았어요. 2015년 9월 23일. 6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못한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김일성 주석님이 남기신 비밀을 세상에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북한에 두고 온 아들 민준이와 손자 준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저희가 탈북한 걸 알았을까요? 천지는 찾았을까요? 미안하다, 민준아, 준호야. 하지만 아빠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말할 거야. 주석님이 남기신 그 비밀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북한 하늘과 같은 별이었지만 여기는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깨끗한 복도, 따뜻한 난방, 개인 화장실이 딸린 방. 북한당 간부였던 저도 이런 대우는 못 받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선 동무였거든요. 첫날 밤, 방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어요. 이불도 깨끗하고 따뜻했고요. 전등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봤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풍부한 곳이라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김정은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북한 독재자, 인권 탄압 같은 말들을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당장 총살감인데 여기선 텔레비전에서 대놓고 말하는구나.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터넷 사용법. 65살 늙은이가 컴퓨터를 배우니 손가락이 안 따라줬어요.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마트였습니다. 견학으로 이마트에 갔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거 사도 됩니다. 돈을 줬어요. 10,000원짜리 지폐. 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과일, 과자, 옷, 전자제품. 이 모든 게 아무 허락 없이 살 수 있다고요? 북한에선 배급표 없이는 쌀 한 톨 못 샀거든요. 장마당에서도 몰래 사야 했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통로에 멍하니 서 있었대요. 아니, 괜찮소. 그냥 너무 많아서 인스턴트 라면을 샀습니다. 봉지에 신라면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숙소에 돌아와서 끓여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니. 석 달 교육이 끝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1,000,000원쯤 되더군요.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어요. 투룸이라고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가진 첫 번째 진짜 내 집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 민준이와 손자 준호 생각이 났거든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탈북자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요. 혹시 민준이 소식이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북한에선 인터넷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북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증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일성 주석 개인 비서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며칠 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가명이고요. 저는 1984년부터 94년까지 김일성 주석 개인 비서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994년 7월 주석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를 단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생각했던 후계자는 손자뻘 되는 아이였다. 김정일이 아니라 다른 핏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주석님은 김정일 동지가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원했던 건 다른 미래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증언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도 퍼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증거가 있느냐? 고도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제 기억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73입니다. 여전히 경기도 그 작은 집에서 아내와 살고 있어요. 가끔 탈북자 모임에 가서 강연도 하고 북한 인권 운동도 돕습니다. 밤이면 북쪽 하늘을 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민준이와 준호가 있겠죠. 잘 살고 있을까요? 아빠를 미워할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세대의 통일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올시다. 하지만 희망은 가져야지. 김일성 주석님이 꿈꿨던 조선은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주민들 굶어 죽고 3대째 독재하는 나라는요. 주석님이 점지하셨다는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저도 끝내 몰랐습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자유는 값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에